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그 시각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8개월 전 해외로 도피해 검찰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찾아왔죠. 이 도피처로 설들이 무성했는데 태국 방콕 북부 이 골프장 앞에서 검거됐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태국 대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할 정도로 검거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김 전 회장 체포로 수사 상황은 급변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수도 방콕 북부 인접도시인 빠툼타니의 골프장 근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성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함께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체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거라는 수사 기밀을 수원지검 수사관을 통해 입수한 직후였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이 그룹 자금 흐름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했고 여권도 무효화했습니다. 태국은 김 전 회장의 체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는데 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수사당국이 제공한 첩보가 태국 경찰에 전달됐고 경찰사나 이민청 관계자들이 닷새간 잠복한 끝에 검거에 성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 체포로 쌍방울그룹 횡령 배임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가 전환점을 맞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현지 유치장에 구금 중인 김 전 회장의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약식 재판이 당장 내일부터 열릴 예정이라 국내 송환 시점은 수개월 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호화 생일 파티에 거액의 도박까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황제 도피는 그간 화제였습니다. 그런 그를 검찰은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생생한 체포 과정을 김민곤 기자가 전해드릴 텐데요. 곧바로 아는 기자 이어집니다. 8개월째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싱가포르로 출국해 태국으로 건너간 뒤 베트남 등 인접 국가를 육로를 이용해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려왔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함께한 측근의 휴대전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수사당국이 김 전 회장과 동행하는 측근 A씨의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여럿 파악해 태국 경찰에게 전달했고 태국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해 김 전 회장이 자주 찾는 골프장들을 추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태국 경찰에는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을 본 적이 있다는 현지 교민 제보가 우리 대사관을 통해 전달돼 있었던 겁니다. 김 전 회장은 휴양지인 파타야에서 머물다가 방콕 인근 도시에서 잠시 체류한 뒤 어제 검거된 방콕 북쪽에 있는 빠툼타니로 거처를 옮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빠툼타니는 골프장 외에는 한국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 시골이라고 하는 몸이 없죠. 빠툼타니 쪽으로 갈 일이 없죠. 골프 때문에 갈 거예요. 그 골프장으로. 검찰은 쌍방울 부회장을 포함해 임직원 6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6월 이후 태국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사실 한간에서는요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입국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검찰이 엄청 열심히 잡으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요, 이 태국 수사당국과 공조체제 구축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를 오가면서도 주요 거점을 태국에 뒀다고 보고 현지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연락해 온 건데요. 지난해에는 검찰 관계자들이 태국을 방문해서 이 태국경찰청 고위 간부를 만났고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태국 대사를 접견해서 해외 도피 사범 송환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앞서 보셨듯 우리 현지 교민들의 제보와 검찰 수사팀이 확보한 김 전 회장 최측근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까지 더해져서요. 김 전 회장 검거 성공한 겁니다.
그동안 사실 김 전 회장 황제 도피라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네. 지냈답니까? 네, 김 전 회장은요, 이 도피 중에도 태국에서 계속해서 호화 생활을 이어간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가 하면 필리핀으로 원정 도박을 가고요. 현지에서 성대한 생일 파티도 벌였다고 하죠.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등이 동원돼서 한국산 과일이나 생선을 현지로 공수하거나 국내 유흥업소 종사자를 현지로 보내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성 기자, 이게 궁금하던데요. 그 현지국인 이 태국과 공조를 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곧바로 한국으로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김성태 전 회장이 불법 체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태국에서 강제 추방에 착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태국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의 이민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첫 약식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재판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국내 송환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예상입니다. 그래요. 이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그렇게 잡고 싶어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관심은 역시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겠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결될 수 있는 의혹이죠. 이 쌍방울 그룹이 대규모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20억 원 상당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사비로 대신 지급했다는 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변호사비로 지급된 2억 5천만 원이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쌍방울 그룹에서 전환 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배임, 또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해외 출국 시점도요, 의심을 키웠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관을 통해 유출된 지 일주일만,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이 진행되기에는 한 달 전쯤이었거든요. 게다가 빼돌린 압수영장을 보관하고 있던 쌍방울 측 변호사도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의혹을 받는 이 당사자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드러났거든요. 김 전 회장 상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김성태 전 회장을 잡으려는 이유가 더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이 있는데요. 쌍방울 그룹 임직원이 동원돼서 중국으로 72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이 돈 일부가 대북 사업 독점권 대가로 북한에 건네졌다는 의혹입니다. 이 김 전 회장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고 쌍방울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있거든요. 당시 경기지사로 재임했던 이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빨리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는 기자 성혜라 기자였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기 지역구인 인천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검찰 조사를 비판했고 내일은 신년 기자회견에 나서는데 개헌 카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죠.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화두를 꺼내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정치개혁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제안으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자 4년 중임제 개헌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 민생과 안전안보 분야에서 정부 역할이 부실했다고 규탄하며 제1야당의 민생 챙기기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인천 신안과 시장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죠? 이재명을 뭘로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소와 관계없이 매주 지역을 돌며 민생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일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선 질의응답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어제 검찰 조사 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납득할 만한 건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다른 말들도 들립니다. 이 검찰이 새로운 네이버 내부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자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이런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제 조사 과정이 어땠는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를 직감한 듯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조사에 앞서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부장검사 앞에서는 줄곧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진술서 내용은 성남FC 후원금이 적법한 광고비라는 기존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구체적 답변을 얻기 어려워지자 장시간 조사가 큰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 머무른 시간은 12시간 가까이 됐지만 검찰의 피의자 신문은 저녁 7시쯤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후 시간은 이 대표 측이 조서 열람에 쓴 겁니다. 법조계에선 기소를 기정사실로 본 이 대표 측이 구체적 답변을 많이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 정황이 담긴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을 때도 이 대표는 잘 모르는 일이라거나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는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현재로선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준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조사실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사실 관심이잖아요. 네. 이 대표가요, 오후 6시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밤 10시쯤이에요. 네, 일단 이 대표는 최대한 조사를 빨리 받고 빨리 나오겠다 이렇게 주변에 알렸다고 합니다. 오전에 검찰에 들어가서 성남지청장과의 차담도 거부했고요. 저녁이 되자 검찰이 식사를 하고 조사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검찰 조사는 예상보다 이른 오후 7시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진술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느라 10시 반이 넘어서야 성남지청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보도 중에 조사 도중에 검찰이 네이버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자 이 대표가 좀 당황했다 이런 보도도 그렇습니다. 들리던데 이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 대표 측의 설명은 약간 다릅니다. 예측 범위에 있는 상황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앞서 검찰은 네이버와 두산건설 그리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내부 문건을 확보했는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이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로서는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 채로 조사에 들어간 거죠. 특히 기업 내부 보고를 제시할 경우 그것이 풍문인지 사실인지도 확실치 않으니 최대한 답을 피하자는 전략을 짜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용역 깡패라고 비유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가 친히 대화 내용까지 설명해가며 기사화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치졸하고 저열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더니 변명 가득한 문서로 답변을 가름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양쪽 다 조사를 끝냈고 패를 봤어요. 네.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대단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절하한 건데요.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당시 성남시에 압박이 있었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어제 이 대표의 조사는 단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제 모든 패를 꺼내들지 않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 어제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이제 반격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당장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잡아놨는데요. 네. 안보와 외교 참사, 어려운 민생 현실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개헌 화두를 던지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대국민 여론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구속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결국 재판에는 지금 넘길 분위기 같죠?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답정 기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지만 기소될 경우 당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할 수 있는 당원 80조 때문인데요. 친명 지도부는 정치 탄압인 만큼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이 악화될 경우 비명계가 형평성이나 절차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의 사의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수용을 미루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는 속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은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나경원 전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오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인사 절차는 사직서를 본인이 제출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수용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에 무언가를 제시하고 그 반응을 보면서 다음 단계로 가려는 듯하다며 굳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역구인 동작구 행사에 참석해 이번 갈등의 시작이었던 대출 원금 탕감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첫째 아이 낳으면 이자를 좀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좀 탕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좀 했었는데요.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건 아니라면서 지나친 확전은 경계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고민을 더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사의 수용을 보류하는 것을 두고 전당대회 불출마 결단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충돌한 뒤에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올랐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두를 달려온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은 다른 후보 모두의 관심사죠. 한수아 기자가 그 여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금 원금 탕감 정책을 두고 충돌한 다음 날부터 사흘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에서 나 전 의원은 유일하게 30%를 넘겼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순입니다. 약 3주 전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나 전 의원과 김 의원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 3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연대가 공식화됐고요. 100% 당원 투표로 전당대회 룰이 변경됐고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에 이어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 충돌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의중, 윤심이 계속 주목받는 상황에서 여론 변화를 다시 보면요. 이 친윤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윤심을 얻고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고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과의 최근 갈등 속에서도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비윤 대표주자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정부 연대 보증인을 강조하며 이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지지율이 답보 상태입니다. 결국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와 이 불출마를 할 경우 그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지가 경선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홀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서문시장은 보수의 텃밭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필요할 때 방문한다는 곳이죠. 이제 조용한 내조는 끝이 난 걸까요?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구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환호에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화답합니다. 김 여사 주변으로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몰려 골목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장님.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사용할 베개를 사고 분식점에 들러 대구의 명물인 납작만두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납작만두 너무 맛있는데요? 보수 정치인들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찾는 서문시장에 간 것을 두고 공개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구 서문시장은 대통령께서 늘 힘을 받던 곳인데 여사가 한 번도 못 가서 설 명절을 계기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호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봉사활동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신년 인터뷰에서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주장하며 당내 TF를 발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른 맞대응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2년 가까이 못 만나다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김 전 지사가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지 14일 만에 오늘 아내와 함께 평산마을을 찾았는데요. 자, 우리 채널A가 단독으로 촬영을 했다는데 만나는 모습이요. 네, 김정숙 여사가 김경수 전 지사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죠. 편한 복장의 문 전 대통령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들은 함께 정원을 둘러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은 약 2년 전이었죠. 여기 농김에 관광가이드를 하나 하자면 아까 저기 연제봉이거든요. 저 돌출돼 있는 저게 동화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쳐들어왔다. 오면 제일 먼저 저기서 동화대가 올라와서 공화산에도 예, 공화산에 이제 공수대로 연결되고. 뭐 두 사람이야 워낙 각별한 사이니까요. 예정된 만남이긴 하지만 하필 이 만남 시기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그 다음 날이라 좀 묘하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 진영의 좀 구심점이 될 거란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만남은 김 전 지사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데요. 출소 후에 첫 만남이다 보니까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2시간가량 만나고 김 전 지사는 평산 사저를 떠났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현장에서 맞불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뒷말이 나오나 보죠? 네,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반대하는 보수단체 쪽에서 모두 소리를 지르면서 새 대결을 벌였었죠. 민주당에서는요, 보수단체 측의 폭언과 욕설이 도를 지나쳤다면서 벼르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 수작 부리지 말고 가서 조사 똑바로 받아! 자, 오늘 대장 그분이 강림하셨네요.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돌았습니까?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이재명 씨, 고개 숙여! 닥쳐! 야, 고개 숙여! 민주당은 어제 폭언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당 법률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인천 모래내시장에 갔는데요. 한 시민이 소금을 뿌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들어보면 좀 지나치긴 한 것 같아요. 자, 이 대표 지지자들 집회도 좀 뒷말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이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은요, 대형 스피커로 이 노래를 틀었는데요. 선거 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 노래. 맞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의 유세송입니다. 원래는 해당 선거가 끝나면 틀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 로고송은 선거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유, 뭐 저작권도 저작권인데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대형 스피커로 크게 틀면 주민들이 좀 힘들죠. 맞습니다. 어제 하루에만요, 50건이 넘는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좀 가볼게요. 아무 말 대잔치 뭡니까? 당권 주자들이요, 설전을 벌이면서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말들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장제원 의원의 김장연대가 주요 타깃입니다. 김장연대라고 들어보셨죠? 뭐 3월 되면 쉴 텐데요. 3월이 되면 쉬어요? 예. 3월이 아니라 4월, 5월 되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만 겨우겨우 이제 저 보관할 수 있다니 너무 애처롭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그것까지 사야 되나? 조경태 의원은요, 김장연대 질문에 나 연대 안 나왔다, 부산대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건 또 무슨 반응입니까? 온통 김장연대 얘기하니까 일부러 뭐 엉뚱한 말로 대답을 한 걸까요? 그래서 당내에서는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네. 김장연대 하니까 누가 배추냐. 김기현 의원이 당권 주자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 아니냐. 장점이라고 볼 수만 없거든요. 김장연대 한 말이서 텃밭연대입니다. 영남 안에서 끼리끼리 하는 텃밭연대고요. 말로는 후보들 모두가 국민연대라고 하면서도 김장연대를 띄우거나 견제하는 말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의 갈 길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도 부족해 보이는데 참 한가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하루 만에 비자 제한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반한 감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목에 걸어야 하는 이 노란색 비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자 중단 조치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국은 소수 국가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72시간 또는 144시간 경유 비자 면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이어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중국 경유 외국인에게 단기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 비자를 발급하는데 한국과 일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 내 공항에서 몇 시간 대기하는 경우는 이번 조치와 무관해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꾼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목에 황색 비표를 걸게 하는 조치로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비로 내야 하는 PCR 검사 비용 8만 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看看中国人全部被举得住。给你看哦，全部被隔离在这，门口还有当兵的看守。 반면 갑작스러운 중국의 조치에 단기 비자를 받지 못한 우리 국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못 간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한국 사람 원래 다 이러냐 라고부터 나와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새우 개미만 진짜 엄청 죽어나는 거죠. 입국자 방역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와 중국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입국 완화로 중국에 진출하려던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방역을 강화했던 건데요. 이런 조치가 무색하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중국발 장기 체류자와 내국인에 대한 현황이 처음 공개됐는데 이 검사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이 700명이 넘고요. 29명은 행방불명입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6,390여 명. 이 중 공항 내 PCR 검사 대상인 단기 체류자를 제외하고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기 체류자와 내국인은 74%인 4,749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검사나 확진 여부가 확인 안 된 대상자가 779명입니다. 특히 29명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자와 내국인의 코로나 양성률은 18.6%.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인데 관리 여점이 드러난 겁니다. 나머지 750명 중에도 이런 행방불명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에 따라서 검사가 완료된 입국자들이 있고 아직까지 검사가 진행 중인 입국자들이 있어서 각 보건소에선 담당 검사 대상자를 찾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공문까지 보내며 추적 중입니다.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람을 발견을 하거나 뭐 알게 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라 하는. 이게 지하철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는 관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입국 때부터 그냥 차라리 그냥 관리를 하면은. 방역조치 강화 첫날부터 벌어진 질병관리청의 방역관리 시스템 먹통 사태가 중국발 입국 장기 체류자와 내국인에 대한 방역관리 부실로 번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다음 주 주말이면 어느새 설 연휴입니다.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이른바 보복 여행일까요? 해외 여행객이 지난해 설보다 70배 넘게 늘었는데요. 베트남, 일본이 대세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주도 채 남지 않은 설 연휴. 그동안 다소 한산했던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일 전망입니다. 해외여행 걸림돌이었던 방역 규제들이 속속 풀리면서 중국을 빼곤 해외로 가는 길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자유로워졌습니다. 여행객들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입니다. 거의 한 3년 만에 해외여행 가는 거라서 일단 그 자체로 많이 기대가 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는 게 조금 기대가 됩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하늘길에 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국내 여행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져서 이 값이면 그냥 해외를 가는 게 낫겠다.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이니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가기로 했고요. 또 코로나가 언제 다시 심해질지 모르니까 기회가 될 때 가는 게. 실제로 한 여행사의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예약자는 15,000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0배나 증가했고 팬데믹 직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회복한 겁니다. 특히 동남아와 일본 여행 수요가 부쩍 늘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2명 중 1명꼴로 예약한 동남아. 베트남이 36%, 태국이 17%를 차지했습니다. 일본도 30%로 높았습니다. 해외여행 수요는 앞으로 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해외여행 회복세가 계속 뚜렷한 상황인데요. 내년쯤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정상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만에 문턱이 낮아진 하늘길, 명절도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서울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서 반년 사이에 이렇게 3번이나 땅이 꺼지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지만 보수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 도로 옆 땅이 움푹 패였고 배수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파손된 배수관에서 새어나온 생활하수로 물 웅덩이까지 생겼습니다. 이곳에 땅 꺼짐 현상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7월 2일. 보수 작업 없이 방치되던 중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땅이 아예 유실된 겁니다. 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불시에 차가 저런 식으로 꺼져버리면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제일 우려되는 겁니다. 애들도 많이 다니고.
땅꺼짐이 발생한 곳은 서로 다른 두 아파트의 부지가 포함된 곳. 두 아파트 단지가 공사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해 공사가 반년이 넘도록 지연돼 온 건데 사유지다 보니 마포구청도 보수공사를 독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수가 그냥 나오다 보니까 냄새도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문도 못 열어놓고 살았거든요. 이제 싱크홀이 생겨서 이제 유실되다 보면 추가로 옆에 그 땅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 두 아파트가 공사비에 합의했지만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공사 시작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 마포구청은 추가 공사 지연이 있을 때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포트홀 바로 앞 아스팔트 균열에 대해 보수 공사를 시작해 반나절 만에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우도, 풍경이 아름다운 섬이죠. 그런데 먹을 물도 빨래할 물도 없어서 주민 절반이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체 어찌된 사연인지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50명이 사는 섬마을. 생수병을 따 대야에 담고 세수를 합니다.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조심스레 얼굴에 물만 묻힙니다. 비누칠은 엄두도 못 냅니다. 남은 물은 변기에 붓습니다. 밥은 해먹는데 그 화장실이 제일 땄다고 빨래하고 어떡하지가. 집집마다 지붕 아래엔 큼지막한 통이 놓였습니다. 빗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붕께서 내려온 물로 받아갖고 빨래도 좀 하고 이제 뭐 걸레도 뻘고 세수도 하고 막.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이 마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입니다. 15m 깊이인데요. 바닥이 보일 정도로 바짝 말랐습니다. 수자원 공사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생수로 버티고 있지만 빨래는커녕 설거지조차 힘겹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물 털어야 하는데 약간한테 받아놔 이래하고 씻고. 주민들 절반은 아예 마을을 떠났습니다. 바닷물에다가 씻어갖고 그냥 담았어요. 저 다 집에 나가고 없어 사람들이 집집마다 지금. 다른 섬도 상황은 마찬가지. 저수지의 저수율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식당과 민박집들은 손님이 와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온수님도 지금 내보낼 형편이거든요. 오래되면 우리가 생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남부 지방을 덮친 가뭄, 이상 기후로 인한 라니냐 영향이 큽니다. 한반도 남쪽에 강한 세력의 고기압이 머무르면서 비구름을 머금은 저기압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3년째 라니냐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기압이 강해지면 비가 잘 안 오죠. 장마에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완전 낭패가 된 건데. 특히 물 저장 시설이 부족한 섬 지역엔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청은 가뭄이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김장 담그기 부담스럽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젠 또 너무 싸져서 이 배추 농가가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찌된 영문인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렇다 못해 거뭇거뭇 찌든 빛깔의 배추들이 한밭 가득입니다. 눈을 맞은 채 꼿꼿하게 서 있는 배추를 열어보니 곳곳에 살얼음이 껴 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비닐을 씌워둔 배추들도 내다 팔지 못하고 썩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팔지 못한 가을 배추가 30만 포기. 이렇게 방치된 게 벌써 2달 가까이 됐습니다. 한창 출하시기이던 지난해 10월에서 11월, 2,000원대까지 추락했다가 12월 5,400원까지 회복했지만 평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지난 가을 배춧값 하락에 인건비조차 못 건질 형편이 되자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아유 말부터 이놈자 그리고 지공부가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내필고 말하는데 뭐 인건비라느라고 그러니까. 아유 나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반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 1,558헥타르로 전년도에 비해 10% 늘었습니다. 여름 배추 가격이 너무 높았죠.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은 배추 가격이 좋으니까 계속 좋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이 김장 배추를 좀 더 많이 심은 거죠.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배추 등 성수품의 비축 물량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배추 농가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은행 이자도 요지경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금 금리가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연 5% 뚫었다고 전해드린 게 2달 전인데요. 연 3%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건지 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94에서 4.2%. 2달 전 한 은행에서 연 5.1%짜리 예금에 1억 원을 넣었다면 1년 뒤 510만 원을 세전이자로 받았겠지만 오늘 가입하면 394만 원에 그칩니다.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를 밀어올린다며 인상 자제령을 내린 영향입니다. 최근 은행채 발행에 숨통이 트여 고객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줄어든 것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늘 5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8.11%. 금융당국이 압박하자 유일하게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뚫은 우리은행이 13일 금리를 내리기로 했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예금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가입하려고 알아봤는데 3%대까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 마이너스 통장은 7.4%까지 올랐는데 대출 금리 이렇게 오르는데 예금 금리는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짜증이 나네요. 금융당국 개입 이후 예금 금리 인상폭이 대출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 은행 예대금리 차는 1.35%포인트로 3개월 만에 다시 벌어졌습니다. 대출자들은 금리 올라서 피해를 보고 예금금리자들한테 내려가지고 피해를 보고 이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예대금리가 확대됨을 인해 가지고 결국 은행들이 이익을 보는 행국이거든요. 금융당국의 어설픈 개입이 소비자 득은 없이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이렇게 대출 금리가 8%도 뚫으니까요. 이 절반인 4%에만 대출해준다고 해도 눈이 번쩍 뜨이죠. 금융당국이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4%대 이자로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딱 올해만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39제곱미터도 시세가 6억 원을 넘어서요. 대표적인 서민 정책 대출이죠. 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는 30일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무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살 때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기존 상품과 달리 가입대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 5천만 원 내외이고 다른 대출이 없다면 한도 5억 원을 꽉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도 이사할 때 기존 집을 팔았다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기존에 받은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원금을 적게 내는 체증식 상환도 40년까지 가능해 5억 원을 빌릴 경우 한 달 원리금은 206만 원 수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는 낮고 대출 한도는 높아서 그간 소득이 적어 대출받기 힘들었다면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DSR이 이제 적용 안 받으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도 유리해지거든요.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이 더 늘어나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아 대출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성추문 파문 이후에 활동을 중단했던 고은 시인이 5년 만에 슬그머니 이 시집과 대담집을 출간했습니다. 아무런 사과나 해명조차 없는 복귀에 불매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최영미 시인의 폭로로 성추행 논란에 휘말렸던 고은 시인이 새 시집과 대담집으로 5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책에는 5번의 가을을 애지중지 지냈다, 연중무휴로 시의 시간을 살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복귀에 맞춰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도 없어 여론이 싸늘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불매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비난은 해봤자 귀 닫고 나는 모르세 해버리면 솔직히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 후기란에도 이런 게 바로 추한 출판이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 비난의 글이 대부분입니다. 고은 시인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SNS에 허망하다는 심정을 남겼습니다. 주말쯤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작가들도 나섰습니다. 김하은 어린이 청소년 작가는 성추행 가해자와 가해자를 두둔하는 사람들에게 문달은 냉혹해야 한다면서 출판사도 비난했습니다. 스캔들이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잊혀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도 그만큼 작가든 출판 관계자든 무신경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해온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북한의 새해맞이 대규모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칼군무를 전면에 내세워서 K-팝 무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들고 환호하는 관객들. 한국에서도 유행한 일명 바가지 머리, 뱅 스타일의 가수 정옥란이 흰색 정장 차림으로 춤을 춥니다. K-팝 걸그룹을 연상시키는 칼군무도 선보입니다. 장엄한 느낌의 옛 노래들은 현대적인 팝 스타일로 편곡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신년 경축 공연은 올해 6번째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1년 전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지만 이번에는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5월 1일 경기장으로 옮겼습니다. 아이스링크장도 설치해 아이스쇼도 선보였습니다. 한류가 많이 유입이 돼서 관련 당국이 좀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새 세대들의 이제 감성이나 취향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변화를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력 도발과 코로나19 극복에 대해 자축하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초음속으로 줄기차게 질주해온 그 구람없는 행로에서 마침내 맞이한 11월 18일의 역사적 대승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공연장을 찾은 것도 이에 대한 입증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한겨울에도 날씨가 온화하던 미국 캘리포니아가 올해는 3주째 폭우와 강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소 17명이 숨졌고요. 주민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로 변한 강 위에 철교 구조물은 사라지고 철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들은 물에 잠겨 윗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지반이 약해진 도로가 꺼지면서 차가 아래로 추락했고 나무가 쓰러져 시내버스와 차량을 덮쳤습니다. Everything started getting dark, heard the branches hitting the car. I looked around, I saw sparks everywhere around me. LA를 포함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겨울 폭풍에 초토화됐습니다. 하루 최대 400mm의 비가 쏟아지고 시속 120km를 웃도는 허리케인급 강풍까지 불면서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주 전체 인구의 90%인 3,4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풍은 태평양의 수증기를 머금은 긴띠 형태의 대기가 캘리포니아 동부의 시에라 네바다 사막과 만나며 비를 내려보내는 대기예강 현상으로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재산 피해액만 1조 2천억 원이 넘지만 아직 폭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We're not out of the woods. We expect these storms to continue at least through the 18th of this month. 지난해 폭염과 가뭄, 산불로 몸살을 앓던 캘리포니아는 이번 폭우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시끌시끌하던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갈수록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내정됐던 감독마저 취임을 고사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1위 팀을 상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권솔 기자, 선수와 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대건설과 한국생명의 오늘 이 경기, 원래는 여자배구 1, 2위간의 맞대결로 간신히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기 외적인 요소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정됐던 감독마저 감독직을 구사하면서요, 한국생명의 분위기는 더 우승승합니다. 지난 2일 감독이 경질된 뒤에도 한국생명은 이전 전승을 거둘 만큼 위기 속에서도 선수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오늘도 김연경을 중심으로 맞서고 있지만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많이 혼란스럽고 어수선스럽겠지만 바깥으로 티내는 순간 더 그런 게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실망감도 큽니다. 감독 경질 사태가 구단이 팀 운영에 과하게 개입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연경을 보기 위해 거의 4경기 가득 찼던 한국생명의 홈 경기였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관중석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을 응원한다며 큰 목소리와 손피켓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묵묵히 경기에 집중하고 잘 치러내고 있는 선수들 끝까지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생명은 당분간 김대경 감독 대행이 이끌게 됐습니다. 현재 2위로 잘 싸우고 있지만 위기 상황이 길어질 경우 상위권 유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리그 중반 여자 배구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벌써 봄이 왔나 싶은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2도로 평년보다 10도 이상 웃돌겠고요.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충청과 전북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텐데요. 내일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겨울비치고는 양이 꽤 많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8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에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0도, 대전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 보면 잘 납득이 되질 않죠.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서 8%를 뚫는데 예금 금리는 오히려 3%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은 고금리에 날마다 한숨인데 은행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성과금 잔치를 벌입니다. 국민들 이자로 번 돈으로요. 대통령이나 금감원장이 화를 내면 예대 마진 살짝 줄였다가 또 슬그머니 늘리는 게 반복되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자 장사도 정도껏.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